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네. 오늘 저도 여길 걸어오면서 오늘이 너무나 특별한 날이라 더 설레었습니다. 근데요, 우리 박사님 행사를 참 많이 했는데 신기한 게 우리 박사님 책 행사 할 때마다 날씨가 정말 화창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왜 모였는지 알고 계세요? 네. 네. 박사님의 또 새 책이 나왔습니다. 나는 이시영 박사님 북콘서트에 한 번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더 환영합니다. 네, 이번 책 표지 보셨나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번 책 표지는 이시영 박사님께서 직접 사진이랑 다 선정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번 책이 표지도 가장 따뜻하고 이시영 박사님의 성품을 가장 잘 담아낸 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저는 참 영광스럽게도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원고를 먼저 읽고 또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몇 번을 울컥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박사님의 인생이 이렇게 걸어오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이렇게 많았구나. 그리고 박사님 인생에 이렇게 소중한 인연들이 함께해서 오늘날 우리가 박사님 통해서 더 좋은 얘기 많이 들을 수 있구나 생각하니까 새삼 인연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히 여겨지더라고요. 이번 책이 몇 번째 책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120번째 책? 우리 세기도 어렵거든요. 121번째. 네. 120번째다. 손 들어보실까요? 120번째 책이다. 121번째다. 네. 이 답은요. 우리 박사님 모시느라 항상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비서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번 책이 몇 번째 책입니까? 123번째 여러분 123번째 책이 저희에게 정말 선물처럼 왔습니다. 오늘 우리 이 책 이야기 나눌 텐데요. 먼저 축하 공연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박사님이 참 노래를 좋아하세요. 아름다운 노래. 그리고 정말 저는 박사님처럼 아름다운 순간을 만났을 때 감격하고 눈물 흘리시는 분도 참 드물게 뵀던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였어요. 저희가 경상북도 영주에 여행을 떠났었는데요. 그 영주에서 우리 박사님이 키우신 북치는 청년들 공연을 보고 그리고 한 소리꾼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나 아름답던지 박사님이 그때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번 행사의 선물로 우리가 그 소리꾼을 모시고 왔습니다. 네, 소리꾼 윤은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어서 오세요. 이렇게 봄보다 꽃보다 예쁜 또 소리하는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또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모실 줄 작년엔 상상도 못 하셨죠? 진짜 못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박사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가장 좋으실까 생각하다가 정말 박사님이 좋아하는 노래를 선물하자 해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직접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소리꾼 윤은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저희 오프닝 무대로 먼저 모셨는데요. 먼저 어떤 노래로 오늘 문 열어주시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좀 많은 이 공연이 사실 이런 자리인지는 깊게는 못 오고 왔어요. 왜냐면 5월, 4월이 참 바쁘거든요. 행사가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니까 너무 기쁘고 오늘 이렇게 의미 있고 감사한 자리에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박사님께 거듭 감사 인사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곡은 이제 제가 멘트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소리꾼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무대에 서서 조명을 받고 조금은 거리가 있는 무대에서 노래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이 누가 오셨는지 다 알 정도로 사실 이런 자리가 더 노래 부르는 거 어려운 거 아시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분위기를 조금은 풀어보고자 원래는 다른 곡을 MR 있는 곡을 준비를 할까 하다가 전통 판소리는 이렇게 판이 깔아지면 관객의 호응에 맞게 전통 소리를 노래하는 소리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호흡이 중요하고 제가 사실은 많이 떨고 있어요. 잘 안 떠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웃는 얼굴로 반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통을 즐기는 방법 추임새라고 있습니다. 이 추임새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유, 지성인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왠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한번 추임새 그래도 이 분위기를 조금 띄워보고자 추임새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잘생겼다, 예쁘다. 처음은 어떤가요? 안 들리네. 뭐라고요? 예쁘다. 아빠님의 예쁘다는 취임새 한번 듣고 싶은데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정말 예쁘다. 아이고 이렇게 분위기도 풀겸 취임새 해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무대는 판소리 춘향가 중에 사랑가라는 대목입니다. 제가 이제 살아가는 중에 요즘에 드는 생각이 가장 많이 사랑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다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이에요.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여담이지만 잠시 웨딩홀을 보고 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랑 얼마나 받고 있겠어요? 그래서 또 그 마음도 좋지만 오늘같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께 저의 사랑을 듬뿍 나눠드리고자 판소리 춘향가 중에 사랑가를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원래는 고수의 북장가에 맞춰서 노래를 한번 하는데 오늘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추임새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 부채를 가지고 저쪽을 찍거나 앞에를 찍거나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리킬 때 얼씨구 좋다, 잘한다 이런 마음에 드시는 추임새 많이 넣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판소리 춘향가 중에 사랑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 6일이 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멀리 가고 정만 다 붙들어 하루가 남고 누워 뒹굴면서 사랑가로니 난디 조금 빠르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사랑하는 난디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나는 사랑이야 이리 내 사랑이로다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은 봉지 떼뜨리고 황릉백청을 무엇이는 발라버리고 붉은 전공복도 반간진 수록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를 실수 저리 가거라 뒷대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대를 보자 아짱아짱 걸어라 걷는 대를 보자 빵구도 서라 윗속을 보자 내 돈 내 사랑아 여기 안 끝났어요. 이 춘향아 너가 너를 가려봤으니 나도 너를 봤으니 너도 나를 업어다오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없는단 말씀이요. 아따 씨발 오늘 원래 엄청 잘하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네요. 추임새 한번 해주세요.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업어다오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없는단 말씀이오. 내가 널 다른 무겁게 업어달라느냐 그저디야 발만 내 어깨 위에 얹고 징금징금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이 다 들어있느니라. 예쁘다.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것이 잔뜩 들어있답니다. 어리씨 마음을 해주세요.
그때요 춘향이가 도련님을 얻고 노는 뒤 파업이 되어가고 남골장을 갔다. 둥둥둥 대나무 어허 둥둥 대나무 둥둥둥둥 둥둥 대나무 혼전진물 얻고 오니 종을 혼자가 절로 나가보용 사자두모란화 둥둥둥둥 어허 둥둥 대낭구 제가 원래 잘 안 떠는데 이게 너무 가까이도 계시고 그러면서 박사님 옆에서 너무 이렇게 계시니까 이 부담이 돼서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판소리 춘향가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만나신 판을 한번 좀 편안하게 풀어보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무대에는요. 국악 가요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국악인 중에 김성녀 선생님이 계세요. 김성녀 선생님의 모노 뮤지컬 혼자서 하는 뮤지컬에 수록되고 12달이 다 좋아라는 곡인데요. 우리나라의 1년 12달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감사한지 잘 표현된 곡입니다. 여러분들의 박수가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두 번째 곡 12달이 다 좋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읊어보게 읊어나보게 12달 내력을 읊어보게 1월은 어떤가 엄동설한 배서로 수정 같은 하늘 위의 천궁으로 신을 메어 연날이 좋을 때죠 2월은 어떤가 오랜만에 친구 만나 정당하기 해가 짧죠 그럼 3월은 어떨까요? 4월이라 삼진달이 강남집이 돌아올 때 애는 점점 길어지고 꽃이 피고 새싹 돋네 4월이라 비가 내려 온달력을 적셔주니 5월이라 오늘 해고 가을에 보내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으셨어요? 네. 아유, 마지막에 또 모실 거니까요. 아쉬워도 우리 앵콜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지요. 여러분은 몇 월 달이 제일 좋으세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아유,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4월은 유난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4월이 좋은 이유는 날씨도 좋고 꽃도 많이 피지만 또 4월에는 이시영 박사님 생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제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 4월이 축제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박사님은 항상 생일잔치 못하게 하시고 파티 못하게 하시고 하는데요. 저희 박사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저희는 어쨌든 박사님 모시고 이렇게 잔치판 벌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야, 박사님 표정이 어때요? 너무나 평안하시죠? 네,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TV에 나오는 저분 한번 내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요즘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젊으셨을 때도 정말 미남이셨어요. 그쵸? 근데요, 저는 지금의 박사님이 가장 미남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우리 아까 안일이 취임새 배웠는데요. 우리 배운 것 중에 뭐 있었어요? 잘생겼다 있었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 그 취임새 넣을 제가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이시영 박사님 말씀 들어볼 텐데요. 이 책에 어떤 얘기들이 있나, 또 이 책은 어떤 마음으로 쓰셨나 정말 궁금하시죠? 네, 모시기 전에 저희가 박사님을 모실 때는 항상 구호를 외쳐야 합니다. 엄청 쉬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제가 손을 쫙 펼치면 이시영만 외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네. 아이 참. 여러분 오늘 누구 만나러 오셨나요? 이시영. 맞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정말 본받고 싶은 멋진 어른. 여러분 떠오르는 이름 있으신가요? 이시영. 좋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120 몇 번째 책이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123번째 책을 쓰셨는데요. 사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한평생 살면서 책을 100권 쓴 사람은 정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박사님이 이 기록을 세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130번째 책, 140번째 책 늘 기다릴 텐데요. 저는 모든 책이 좋았지만 이번 책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 책 제목이 뭐라고요? 이시영의 인생 수업. 잘하셨어요. 이번 책 제목이 뭐라고요? 이시영의 인생 수업. 맞습니다. 이시영의 인생 수업 저자 이시영 박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그거 하실까요? 네. 누구라고요, 내가? 당대 하나 배웠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주 날씨가 기가 막히고 바람이 참 기가 막히죠. 예, 이른 바람에도 바람이 안 난다면 그 여성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출판사, 잡지사에서 잠시 인터뷰를 하겠다는 게 한 3일을 했어요. 사진 기자도 와서 찍고, 그러고 보니까 내 인생 로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이 한 권 됐어요. 그럭저럭.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내가 읽어보니까 정말 창피해서 도저히 못 내놓겠어. 잡지사 사장한테, 여보, 이거 너무 부풀렸다. 이게 뻥튀기가 너무 많다, 이게. 거짓말도 안 했지만, 그래도 요거 하나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했다 그러고, 이래가지고는 내가 도저히 이걸 내놓을 수가 없으니, 이거 없던 걸로 합시다. 근데 출판사 사장이 정말 근사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자고. 이건 뭐 어쩌라고. 여기 뭐 있네, 여기. 난 또 저런 게 있는 줄 몰랐지.
그래, 그 책이 없던 걸로 했습니다요. 그리고 또 끝내놓고 나니까 뭔가 좀 서운해. 아, 이거 좀 그래도 뭐 내가 살았다고. 그리고 이제 90이 이제 내일 모레 다가오니까, 아, 그래도 이제 한 90쯤 되면 내가 뭔가 점이라도 하나 찍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한 게 이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어릴 적 생각이 뭡니까? 우리 처장은 제일 어릴 적 기억이 어떤 기억입니까? 참 어렵죠? 여러분, 어릴 적 기억이 어떤 기억인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제일 태어나서 제일 어릴 적 기억. 아, 정신분석에서는 이제 가끔 그 어릴 적 기억을 잘 묻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나도. 원래 또 기억력도 정상지만 내가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 우리 마을은 이 집산촌이었습니다. 저 동천, 여러분 대구 공항 옆에 그 뒤에 조그만 산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 우리 산이었어요. 그 산 밑에 지저도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감밑이라고 그래요. 가지 밑자, 밑저자. 그래서 감밑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우리 동네는 뭐 담장이 있는 집도 있었지만 없는 집도 많았어요. 이제 우리 집하고 뒤에 황도 할매 집이 뒤에 있는데 그게 담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이 이제 우리 형이 6대 종손입니다. 이게 우리 손님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 형이 굉장히 얌전해. 성격이. 그게 손님들이 와서 뭐 인사라도 하고 이러면 되는데 우리 형은 손님 오면 달아나버려요.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어릴 적부터 이게 무당기가 있어가지고 손님 오면 뭐 가서 내가 안 깨고 이러니까 손님이 그런 사람 좋아하죠. 그게 뭐 이 동년하들 전부 나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보기 싫은 게 우리 할매야. 아, 우리 할매는 뭐 맛손자가 최고 아닙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오면은 나를 긴 띠를 묶어가지고 뒷집 황도함에 감나무 밑에 묶어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엄마는 부엌에 앉아 계시면은 옆만 돌리면은 내가 다 보여요. 근데 우리 엄마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 황도 할매 증언에 의하면은 저놈이 좀 울기라도 했으면은 가서 엄마가 안아주기도 하고 황도 할매도 안아주기도 하고 할 텐데 황도 할매가 안아주는 것도 우리 할매는 싫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 긴 띠를 메고 기다리면서 풀세비 압니까? 풀세비 쇠기 굉장히 아픈데 그 쏘이면은 풀세비도 주워 먹고 그러니까 우리 가마솥도 주워 먹고 그러고 이제 다니니까 우리 할매는 그것도 싫은 겁니다. 저러면 풀세비도 주워 먹고 하니까 저렇게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키가 사실 내가 좀 더 컸어요. 우리 형보다도. 그러니까 모든 게 눈에 띄는 건 내야. 우리 형은 저 뒷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안 하고 인사를 안 하니까. 그렇게 참 지냈던 것이 아마 제 어릴 적 기억인데 그게 지금 한 5살이나 4살 반쯤 되는 그때의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게 이제 할머니, 우리 황도 할머니가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마치 내가 어릴 적에 진짜 경험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이제 철이 드니까 손님이 온다 그러면 이제 그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집을 나가는 겁니다. 있으면 또 묶이니까. 묶이기 전에 이제 집을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면은 이 온 동네 아줌마가 나한테 참 잘해요. 아이고, 시영아, 너희 집에 또 손님 왔구나. 일반 아침에 돌아다니면 이제 손님 온 줄 아니까. 그래서 뭐 고구마도 삶아주고, 계란도 삶아주고, 우리 할매 몰래. 그것도 우리 할매한테 뭐 잡히면 야단 맞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유부녀들한테 참 인기가 좋은 이유가 막 그때부터 아줌마들이 잘 사귀나야 되니까. 밥도 미기 주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집에 가서 한숨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나는 이게 동네 아이야. 이게 우리 집 아이가 아닙니다. 동네 아이야. 온 동네 돌아다니고. 그렇게 이제 지냈던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그게 아마 제일 어릴 적 기억이 같아서 여러분 책을 펴보면 황도 할매 감나무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언젠가 이 오정명 교수가 하고 이제 공식 테이블인데 중국 테이블이야. 라운드 테이블이 앉아 있는데 오정명 교수 저는 느닷없이 이 박사 그 공자는 70밖에 못 살았으니까 공자의 인생 후에는 70밖에 없습니다. 그 후로는 공자가 살질 못했으니까 인생문을 남기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80이 됐으니까 당신이 인생문을 하나 남기시오. 그래, 내가 그때요 마치 생각이나 하고 있었던 듯이 사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언이라는 게 이제 이 감사할 사자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80인생이다.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몰라, 아직 이제 90인생은 아직 옳게 못 살아왔으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 나한테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정신과 의사라는 게 또 원래 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오늘 만들어 준 것은 내가 아니고 참 많은 사람들에서 난 만들어졌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제일 진하게 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줏대가 없어서 난 말 잘 들어요 또. 소개도 잘하고 그런데 인생사 이야기를 하려니까 에피소드도 들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참 미남들이죠. 우리 아버지 세대가 7남매였습니다. 근데 남형제가 3형제예요, 저렇게. 제일 옆에 우리 아버지입니다. 왼편에 성균관 유생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놈들이 들어오면서 과거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이게 한국의 병폐다. 과거 제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양현고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팔도입니다. 팔도. 지금은 경상남북도지만 그때는 경상도였어요. 전라남북도가 아니고 전라도고. 이 팔도에 시험을 쳐서 제일 우아서 산 사람 2사람씩을 뽑아요. 그리고 16명이죠, 1년에. 그걸 이제 정부에서 공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명륜 전문학교고, 지금 성균관대학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만 졸업하면 그때는 뭐 참 대단한 아주 참, 마을에서는 인기였었죠. 아버지 그때 한참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내 기억에는요, 여름인데 아주 곱게 차려입은 한복을 아래 위로 차려입은 여인이 2분이 서울에서 왔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올라가면 참 복잡합니다. 우리 집 동서까지 올라가려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 집 일꾼하고 나하고 그 사람 맞으러 가는, 하여튼 손님이 오면은 내가 외교부 장관이야. 다 내 차지야. 내가 심부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 우리 마을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 뒤에, 우리 집 뒤에 조그만 사과밭이 있었어요. 그 사과밭의 농막에 지내게 됐습니다. 심부름을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엄마 설명에 의하면은 이분들은 아버지가 서울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지금 공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할 때 아버지를 잘 모시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잘 모셔야 된다. 여러분, 삼시세끼를
밥을 해 먹는 겁니다. 새로 밥을 지어가지고 갖다 주는 건 내야. 우리 형은 안 해. 그런 거. 내가 이제 다 갖다 주고 신부름도 내가 다 해주고. 그래 나를 부려먹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그래 좀 뭐 돈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내가 그때 아주 뭐 제대로 된 거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는 내가 나중에 물어서 엄마 그때 그 서울에서 온 손님 여자 손님들이 엄마는 질투도 안 나더라. 어떻게 사로야 삼시세끼를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해서 내보고 갖다 주라 그랬느냐. 그게 엄마 기분으로 봐서냐. 그럼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러냐. 그게 옛날에 소위 부덕이야. 이게 남편이 밖에 나가서 누가 시중을 거들어주면 그 사람한테도 자기가 못했으니까 잘해줘야 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야. 그게 부덕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여러분들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때는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이 아래 분이 우리 작은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때는 참 잘 살았어요. 오사카 대학에 유학생으로 갔었는데, 여러분, 그때는 한국에서 유학 간 일본 유학생들은 뭐 예외 없이 다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할아버지는 이제 그게 겁이 나니까, 아주 뭐 거의 강제로 결혼시키다시피 여름방학 때 결혼식을 한 겁니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집도 뭐 그럭저럭 시골에서는 부자였었지만 우리 숙모 댁은 진짜 부자였어요. 엄청 부자입니다. 대구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고 대구 그 당시 미나카이라는 요즘으로 부르면 정말 63빌딩 같은 그런 빌딩이 있었어요. 그 집 주인이야.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살았어요. 그 집에 장가를 갔는데 첫날 밤에 고동계 형사가 와서 잡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한 우리 숙모는 남편 얼굴도 모르고 얼굴도 옳게 보지도 못했죠. 그리고 이제 참 결혼을 했으니까 어쩌면서 우리 집으로 시집을 온 거죠. 근데 우리 집 서당에 있고 그 뒤에 이제 뽕관 지었고 그 뽕관 옆에 우리 숙모 집을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이제 시집을 온 겁니다. 그 남편 얼굴도 한번 보지도 못한 여자가 생전 낯선 곳에, 그리고 대구에서는 부자일것이 살다, 우리 집은 시골이니까.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둘째 아들이니까 숙모 밑으로 양자 아닌 양자로 간 겁니다. 그렇게 삼촌이 풀려나기 전까지는 내가 저는 그 숙모 밑에 있어야 돼. 야, 여러분, 그때 참 우리 숙모가 우리 외갓집에 한 번씩 나를 데리고 가면은 이거는 뭐 사우디 왕자도 그런 왕자가 없습니다. 가죽 가방, 아직 학교도 가기 전인데도 가죽 가방에다가 가죽 구두에다가 양복 맞추고 내가 원래부터 괜찮은 아이인데다가 거기다가 막 머리에 빠마까지 하고 어쨌든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내가 마을에 돌아가면은 뭐 와, 그리고 날 구경한다고 사람들이 먹으시 모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숙모가 그렇게 잘해 나도 일마 그 시골에 있는 놈이 잠시 생활지가 못합니다. 한 20분, 30분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막 옷이 그만 떡칠이 되고 흙틈성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숙모는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매질해요. 때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으로 달아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서는 이제 너희 집에 가라 또 쪼가내고, 그리고 숙모한테 가면 또 이거 때리고, 또 집에 오면은 너희 집에 가라고 쪼가내고, 밥도 안 줘요. 자기들끼리 먹고 나한테는 주지도 안 하고. 왜냐면 그래야지 우리 숙모한테 야단 안 맞으니까. 우리 마을이 요렇게 기획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뒷땅을 건너가는 길인데, 언제 한번 숙모한테 맞고는 이때쯤 된 것 같습니다. 제법 그런 날이 추운 날인데
어둡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인적도 없고, 마을에도. 그렇게로 이제 혼자 무서워서 숙만대 가지도 못하고, 우리 집에도 못 가고, 그러고 또 이제 울고 이제 앉아 있었던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저막 구두 소리가 나더니 가방 내리는 소리가 탁 쳐서 그렇게 아버지야. 뭐 달아나야 돼. 그때는 이제 이미 늦었어. 달아나지도 못하겠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소리 안 나고 나를 안아요. 한마디도 안 해. 뭐 저녁은 먹었느냐, 또 숙마 때 맞았느냐, 뭐 어쩌다 그런 말도 안 하고 한참 앉아있더니, 여러분 그게 내가 평생의 내 기억에 우리 아버지한테 안겨보기에는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옛날 양반들은요, 애가 귀엽다고 안아주고 뭐 뽀뽀하고 요즘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도 안 잡아줘요, 손도. 그렇게 이제 자랐으니까. 그야 아버지가 한참 앉고 있다가 나를 이제 낳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디로 가라 소리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때 망설였습니다. 집으로 갈까? 안 그러면 숙모한테로 갈까? 근데 그때 내가 숙모한테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 상당히 어른스러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 저 어린 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가면 또 맞는데, 숙모한테 가면. 그래도 숙모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숙모한테로 가려고 하면 방향이 반대예요. 우리 집은 일로 가야 되고, 숙모 집은 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뽕밭을 돌아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안 보이는데, 내가 히떡히떡 돌아보니까 아버지는 꼼짝을 안 하고 그냥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요즘 정신과 의사가 되고, 그때 우리 아버지의 심경이 정말 어땠을까? 그래서 숙모 나를 막 때리고 이러면 서당에서 보면은 바로 뒤야, 뒷마당이니까 다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요, 이 애비라는 것은 엄마하고 다른 점은, 애비는 이 많은 아이들을 길러도, 그때는 보통은 6남매, 7남매가 뭐 규정이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 그때 이제 4형제가 태어났을 때예요. 근데 아버지 생각에는요, 저는 지금도 한 번도 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꾸중 들을 일이 내가 덜 했죠. 뭐 칭찬 받을 일로 덜은 했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칭찬도 없고, 꾸중도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방치한 아이예요. 아버지 눈에는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숙모한테 이제 마늘 맞고 울고 불고 이러다가도 그때는 용케 독립운동, 그때 아버지는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잡혀가기는 하얼빈역에서 복무를 했어요. 그 잡혀가서. 거기서 변호사를 데리고 그때 아까뜨길이라는 요즘으로는 KTX 같은 기차가 급행열차죠. 그 아까뜨기를 타고 하얼빈까지 가서 변론을 하고 돌아오고, 그 로비를 워낙 열심히 해서 그랬든지 장할아버지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원대 복귀가 된 겁니다. 우리 집으로. 와, 세상에 그렇게 좋은 날이 정말 없었습니다. 원대 복귀가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그때 아버지 심경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떤 심경이었을까? 여러분, 그래도 그때는 더 명륜 전문학교는 죽으면 그때는 대학 수준입니다. 우리 그때는 한국에는 대학이 없었어요. 명륜 전문학교가 최고 학부였어요. 거기 나와서 그렇게 나라도 뺏기고 또 삼촌 밑에 그 변호사 비용부터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뭐 할머니 한번 갔다 오면 우리 집에 논이 몇 마디씩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세월 속에. 그리고 이 엄마는 무조건 사랑이야. 내 자식이면은 뭐 걔가 어떻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 애를 먹이든, 아버지는요 딱 보는 눈이 있습니다. 아이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재벌집이라고 장자가 반드시 상속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집만 하더라도 삼성도 그렇죠. 대형도 그렇죠. 전부 이제 아버지가 생각하는 아들이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엄마와 아버지의 정입니다. 엄마는 무조건, 아버지는 조건부입니다. 이 마저가 시온 사람은 마저한테 물려주고, 우리 둘째, 셋째한테도 물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 아버지 생각에는 둘째 저놈이 괜찮은 것 같아. 그게 나한테는 절대로 뭐로 가지 않아서 꾸중을 안 해요, 도대체가.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 어릴 적부터라도요, 형 따라 학교를 가는 겁니다. 형은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학교에 못 들어갔어요. 학교에. 키가 너무 작다고. 형이 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는 겁니다. 형 대신에. 그 학교에서도 어차피 이제 하나 자리는 비어 있으니까 이제 형이 이제 나하고 같이 가면 학교에 넣어주는 겁니다. 예. 그래 언제 한 번은 학교를 갔는데 그때는 뭐 형하고 같이 갈 때가 아닙니다. 앞에서 연락이 와서 오늘 학교에서 포개토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포개토 검사를요. 여러분, 이 포개토 검사는 그때 아이들에게는 이게 뭐 1등, 이 참, 아주 절대로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될 비상용품들이 다 있습니다. 새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요즘 여러분들 그거 보셨죠? 그 영화에도 보면은 그런 딱지도 있고, 구슬도 있고, 이런 걸 다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1등 정말 참 이 비상품이 이 안에 한 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조사하다가 이게 다 뺏길 판이죠. 우리 집은요, 비행장 서쪽에 있어요. 학교는 저 동쪽에 있습니다. 심리를 됩니다, 심리를요. 그 학교 거의 다 알아서 그 소식 듣고는 이 바보 같은 게, 그거 뽕밭이나 그런데, 콩밭에 묻어놓으면 될 텐데, 그 길을 집으로 달려온 겁니다요. 집으로 달려와서 이걸 어디에 숨겨놔야 되는데, 그 이제 뒷뜰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제일 다니죠. 그 이제 이렇게 디딤돌이 있는데, 디딤돌 뒤에다가 그걸 다 이제 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숨겨놓고 귀 나오는데 딱 보여. 아버지가 계시는 겁니다. 와, 이거 큰일 나서. 그러나 우물쭈물 하려고 없어. 학교 또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 학교를 다녀가서. 여러분, 그날 공부가 될 리가 없죠. 만약에 이 동생들이 습격이라도 한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재산 탕진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나. 공부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공부 끝나자 집으로 이제 달려왔어. 그 뒷뜰에 가서 탁 보니까, 이상하죠. 아침에 없던 끄적대기가 이렇게 뒤에 있는 겁니다. 야, 이건 틀림없이 동생들이 습격을 받았구나. 가슴이 철렁대리 하더라고. 근데 가만히 때를 12시 보니까 아침에 내가 해왔던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게. 이야,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다시 주머니에 넣고,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뒷뜰에는 사람들도 잘 안 오고, 그날 본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어. 아버지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게. 그거 갖다 놓으면 사람이 없거든. 동생들이 많이 봤다 하면 그냥 누워서 있는들 다 와다가 버렸죠. 야, 이제 난 조졌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부르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불러. 저녁 때가 됐는데도 아버지가 연락이 없어. 소식이 없어. 그러고는 먼저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한마디 말도 없어. 그러고 끝난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아버지가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 근데 언제 한번 엄마한테 물었어. 엄마, 왜 아버지가 나한테 그 이야기를, 꾸중도 한 번 안 했을까? 그러니까, 네가 언제 집에 붙어 있었나? 우리 엄마 대답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놈 자식, 그러고 뭐, 어떨 때는 이제 야단을 칠 때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지 안 불러요. 내가 정말 혼이 나던 것은요, 우리 이웃에 굉장히 예쁜 여학생이 있었어요. 내가 참 은근히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짝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짝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언제 저녁이 돼 얘가 놀러 나왔어요. 그 뭐 우리가 서로 이제 술 내잡기하고 뭐 이러다가 턱 뒤로 넘어졌는데 뭐, 그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가시나 궁디는 저가 크다. 내가 그래서, 그게 사실은 나로서는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온 동네 아이들이 전부 궁대 큰 가시나라고 별명을 붙인 겁니다. 얘가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나가면 동네 아이들이 궁대 큰 가시나라고 하니까. 이제 학교까지 별명이 순들이 됐어. 야, 나는 이제 언젠가 이 엄마가 날 야단치러 들어올 것이다. 각오하고 있었어. 그건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가. 얘는 안 가겠다. 그런데 억지로 붙잡고 이제 우리 집에 갔어. 그리고 얘 치마를 쓰시면서, 네가 얘 궁대에 봤나? 그게 뭐, 왜 죽으려고 펄펄 뛰죠, 이제. 그러나 나는 그 원만한 겁은 안 났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가 그쪽 청마루 끝에서 심을 보고 계시는데, 야, 이거 아버지가 알면, 이게 나는 이제 죽은 맘이가, 그게. 나무 집 가시나 궁디를 봤나? 그거. 그래서 참, 항상 그렇듯이 우리 엄마가 뭐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러고 사과를 하고, 이제 사태가 일단 수습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날은 또 공부하는 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방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 척하고 앉아있다가, 이제는 뭐, 이제는 저전에 아버지가 이제 불경을 기다리고 계셨죠. 근데 소식이 없어요. 한참 있는데 이제 엄마가 들어와서, 그 엄마한테 내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한테 저는 불러서 혼 좀 내이소. 하고 이야, 이 엄마가 의리 없이 아버지한테 고다전하는 겁니다, 엄마가.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나는 이제 죽었다. 꼼짝없이. 그때 우리 아버지 애들 싸움에, 그게 다야. 그래서 아버지는 그게 엄마가 대단히 못마땅한 겁니다. 애들 이렇게 싸웠는데 왜 이렇게 남은 집에 와서 아침부터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왜 그러는지 이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나머지 싸움에, 아이들 싸움에 왜 그래 어린이라서 그러냐, 그런 싱어짓 하지 말고. 제가요, 여러분들은 뭐, 이제 정말 해봐야 되고, 우리 삼촌이 저쪽 끝마대 삼촌은 그때 중학교 선생이었어요. 근데 두 분 다가 사상투쟁으로 옥살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뭐 하루아침에, 그 다음에 이제 6.25 사변이 나면서 우리 집에는 이제 저택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비행장 확장을 한다고 우리는 다 쫓겨나왔어요. 여러분 6월 25일 날 사변이 났죠. 우리가 나오기는 7월 14일 날 피난을 나왔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하루도 못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마을 전체 다 없어지고 거기 있는 7항보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제 거지가 된 거죠. 그야말로. 근데 어떻게 내가 의과대학을 들어갔느냐. 여러분, 제가 참 나는 살려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 했었는 나한테는 아주 친한 친구 셋이가 있어요. 절친이. 그야말로 요즘 애들은 절친이라고 그러죠. 이놈들 셋 놈들은 다 저기 집도 부자고 공부도 잘하고 우등생이고 모범생이고 그래. 나는 뭐 우등생도 아니고 모범생도 아니지만 뭐 그렇게 뭐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래 돌아다니고.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사변이 났어요. 전쟁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막 올라가자 전쟁이 났는데 그때 우리 집 식구가 13식구였습니다. 아버지 그때 병원에 계셨어요. 당뇨병으로. 지금 생각하면 화병이에요, 화병. 그때 내가 아까 아버지한테 안겼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아버지의 심경이 난 지금 상에도 이해가 갑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술도 못 자시는 어른이 술을 자시고 화병이 걸려서. 그렇게 하고 이제 결국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그 아버지 시기에 나라도 뺏기고 동생 둘이는 책하고 다니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싱거운 소리가 잘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때 국회의원 하라고 들어 축축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정치는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이 두 삼촌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삼촌이 정치한다고 그러다가 참 옥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삼촌 그날 이 삼촌은 애 둘이도 낳았어요. 그 다음 태어나서 형무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촌 동생 둘까지 조부모하고 학부모하고 동생들하고 13 식구에 내가 가자였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야, 여러분 13 식구에 가자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않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제일 먼저 자리를 구한 게 하우스보이였습니다. 하우스보이라는 것도 그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참 미군 장교들이 처음에는 인심이 참 좋았어요. 애들한테 추임감도 주고 뭐 빵도 들어주고 연필도 못 얻은 거 뭐 한 자리씩 주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미군 장교 보고 야, 너 그 심부름한 아이가 있으면 참 좋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하우스보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 걸 하자. 그 잘하는 영어로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나를 데리고 와서 진짜 하우스보이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우스보이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우스보이 하면 저 괜찮아요. 대우가 그때는. 그리고 인심 좋은 군인들 만나면 팁도 많이 주고 막 그랬어요. 그까지도 제법 우리 집 살림이 괜찮았어요.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부대찌개 역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미군들이 밥을 먹고 나면 그 찌꺼기를 돼지 주고 한다고, 꿀꿀이 주고 한다고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파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사먹어요. 어떨 때는 생과를 그냥 먹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집에서 뭐 고춧가루 좀 넣고 찌개를 끓여서 주는 그런 것도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파는데, 그거 한 그릇만 먹고 나도 살만했죠. 예. 근데, 이 밥찌꺼기니까, 그저 휴지가 들어있고, 담배꽁초가 들어있는 건 이건 약과입니다. 그건 뭐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거짓내면 되는 거고, 정 배고프면 먹어도 되는 건데, 이쑤시개가 있습니다. 이쑤시개가. 투스피크. 미국, 일본 이쑤시개 얼마나 강하지? 이게 잘못 먹고 그러면 혀가 걸리면 혀에 막 정말 피가 펑펑 나고 막 그랬습니다. 야, 이게 이쑤시개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군목님을 찾아갔습니다. 군목실. 목사님을 하면 좀 다를 테니까. 그 군목실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 참 하우스보이 영어가 맥힐 리가 없죠. 그게 못 알아듣는 것도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이걸 한국 사람이 먹는다는 생각을 이 양반이 못 하는 겁니다. 그게 내 말이 더더군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참 괜찮은 영어인데도. 그래서 이 양반이 참 생각을 하더니 너희들이 그걸 먹는다는 소리냐? 그래. Yes, sir. 너도 먹느냐? Yes, sir. 어디가 먹느냐? 요 앞에 나가면 조그만 시장이 있습니다. 미군 부대 앞에. 거기 가면 판다고 그러니까 집차를 타러 가는 거야. 오늘 겁이 덜컥 가더라고. 소량의 소리야. 닥터 아비야. 난 지금도 안 잊어버렸는데 UP 성이 그래요. 아주 드문 성이야. 그 양반이 이제 나를 태워가지고 거기에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두 그릇씩이요. 찌개 끓이는 거를. 그 한 그릇은 당신이 자시고, 한 그릇은 날 주고. 근데 이 양반이 아마 그게 좀 맵고 짜고 뜨겁고 그래서 땀을 흘리는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걸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걸 한 그릇 다 자시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게 막 시장에 사람들이 구경을 한 겁니다. 이 미군 그 장교가 그 와서 그 땀방을 먹으니까
그 구경거리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나를 데리고 우리 텐트에 실어다 주고 이튿날 사람 공문을 가지고 왔어요. 거기 보니까 전 유엔군 사령관이 유엔군에게 보냈는데 이걸 한국 사람들이 먹으니까 좀 깨끗이 먹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쑤시개는 넣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공문을 나한테 이제 보내왔어요. 그런데 나는 뭐 교회도 안 가는 사람을 나를 데리고 일요일날 교회 가서 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내가 박수를 15번은 더 받고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미군 식당이 아주 깨끗해지고 그리고 깡통도 그전에는 아주 더러운 깡통인데 이 양반이 깨끗한 깡통을 구해가지고 벤치를 해서 그래가지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양반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부대찌개도 이제 그게 부대찌개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팔기 시작을 하고 이제 사병들도 이제 먹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난 요즘 그래서 부대찌개 앞을 지나가면은 이 사람들은 그다 내 덕분이다. 내가 상당히 그걸 자랑스럽게 저는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참 내 덕분입니다. 그게. 그래서 부대찌개가 깨끗하게 되고 그 나중에는 이제 참 이제 육군 우리 부대도 그런 게 나오고 이러니까 좀 살게 되면서 부대찌개 내용이 상당히 충실해졌죠. 이제는. 초창기는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우리 부대찌개 역사였습니다. 그 미군 부대 그 양반은요, 그 군복님이 참 그렇게 아주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내가 그때는 학교를 뭐 갈 시간이 뭐 거의 없었죠.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이제 뭐 가도 학교는 정규 학교가 없었습니다. 학교는 이제 유엔군에 다 내주고 우리는 5공군 사령부가 우리 경고등학교에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어디서 공부를 하냐? 지금 저 동대구역 근처 거기가 보리밭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리밭 안에 드문드문 기와골이 많았어요. 그 기와골에서 우리는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강변에 사기도 하고 철교 밑에 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어디서 공부를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전화를 해도 뭐 전화가 있습니까 그때? 그래서 어디서 공부를 하는지 몰라서 또 못 갈 때도 들어 있었고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런 시절을 지냈고요. 여러분 나는 지금 생각해도 참 우리 정부가 신기한 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되고 그걸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요 이 인민군들이 낙동강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 낙동강을 건너면 이제 끝이야. 대구가 이제 함락이 되고 급판인데 그리고 저 포항전선도 뚫렸어요. 여러분들 가끔 영화에도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항전선이 뚫렸어요. 그리고 저 남쪽으로는 진해 마산이 다 뚫렸어요. 이게 남아있는 곳은 조선반도에서, 요 대구에서 부산 가는 경부선 요 주변, 요것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학교를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 우린 정말 대포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될 리도 없죠, 뭐. 나는 원래도 공부를 못한 놈이 그거 앉아가지고 대포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군들이 영천까지 쳐들어왔거든요. 영천까지 대포 소리가 못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정부가 참 그 가난 속에서 우리보다 못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오늘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생기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난 그럴 때도 정부에서 학교를 열었다는 사실이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도 어쨌든 뭐 나는 공부를 안 했지만 우리 내 절친 세는 분은 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참 교학골에서 손에 실어가지고 장갑 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오늘의 한국을 참 만든 게 아닌가. 그 원동력이 그런 데 있었던 겁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도, 야, 그때 무슨 배짱으로, 이게 정말 대포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종용을 했을까. 난 그게 지금 생각해도 정말 우리 정부가 위대한 정부구나. 참 멀리 내다보고, 그때 참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라고 감을 지냈지만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고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참 우리 한국 전쟁의 시절에도 참 우리는 그때 공부를 했다는 게 아무리 신기한 겁니다. 내가 이제 하우스홀을 하다가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엔 누구도 대학을 갈 형편이 아닙니다. 그때 그래도 학교라도 제대로 그나마 저기 있고 왔다 갔다 한 놈이 내밖에 없어. 동생들은 전부 다 길에서 가판 장사도 하기도 하고 양말 공장에 간 나이들 있고 다 그런 시절이었었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때는 교대는요, 교육대학은 국비 장학생이었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내줬어요. 그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그 가난한 정부에서 그래도 참 훌륭한 교육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 교육대학이 국비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대학 학생들에게는 국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육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수부를 하다가 이제 입학시험이 다 돼가고 이제 수험 원서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 원서를 내러 이제 와서 왔더니 네가 냈다 그래. 나도 미쳤나? 어디 내놓고 이게 의과대학 냈다는 거야. 이제 지금 셋하고 나하고 넷이서 다 의과대학 간다는 거야. 야, 자식들 미쳤나? 의과대학 막 들어? 그때는요, 전쟁 때니까 워낙 군의관이 부족해. 이 다친 병사들도 그때 치료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의과대학만은 6년 동안 보장이 됐습니다. 정병이랑 군대를 안 가도 돼. 의과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애는요, 그렇게 의과대학생들이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놈들 다 의과대학 가는 겁니다. 군대 가기 싫으니까. 나는 이거 공부도 못하는 게 의과대학을 또 지원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이놈들이 정말 좀 고마운 것은요, 나를 안 차렸고 과외를 시키는 겁니다. 과외를. 한 놈은 영어 가르치고, 한 놈은 수학 가르치고, 대수 가르치고, 기하 가르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일마가 또 좀 맡아가지고, 일주일 딱 남았습니다. 대학 입학시험까지. 일주일 동안을 3년 동안 한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3년을 나는 뭐 학교라는 것도 별로 가지 않고, 그냥 얼굴 안 잊어버릴 정도 갖고만 가기도 하고, 어쩌다 이제 군대에서 노는 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도 의과대학 내놨다는 거야.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나 지금부터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놓고, 개인 교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 개인 교습도 어느 누구보다도 잘하지. 이놈들이 이 전문가들이니까, 이놈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놈들이고, 집도 정말 다 괜찮고, 그 중에 한 놈은 저 아버지가 대구에서 두 번째 부자야. 그러니까 그놈 집에서 모여가지고 수험 공부하다가 그랬는데, 이놈들이 이제 내 공부를 다 시킨 겁니다. 그래, 입학시험 시험 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도. 그때는요, 객관식이 아니야. 객관식 같으면 나는 택도 없죠. 그래도 주관식이니까. 그때 내 생각에는 난 별로 아는 건 없어도 그래도 아는 척 할 수 있는 글을 쓸 재주가 있어서 그게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으면은 교수들도 이런 성의를 봐서 빵점을 못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됐는데, 그때도 참 이 시험 문제가 참 아주 재수가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독립서는 분 못 외우고 계시죠? 나는요, 하도 노래를 못 해가지고, 그때 우리는 모이면 노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독립선언문을 외웠어요. 오동한 자야 조선이 독립군과 조선민이 자주민을 선언하여 차로서 세계에 만방을 구하여 저는 지금도 그거 다 외웁니다. 독립선언문 그게 미문입니다. 명문장에 잘 써서 그리고 한문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나온 겁니다. 국어시험에. 독립선언문 한 구절이. 이야, 그때 조윤재 교수가 서울대학 교수인데, 그 양반이 이제 경북대학에 피난 때니까 잠시 계셨어요. 양반이 입학하는 날, 이 시험, 그래요. 네. 나왔어. 독립선언문 외워봐. 독립선언문 외워서 쓴 놈은 내밖에 없는 겁니다. 경북대학 전체에. 그래서 이 조윤재 교수가 다 떨어져도 1만 원 돼야 된다. 그게 아주 강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래도 뭐 평균점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인성이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 조윤재 교수가 진짜 강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놈을 넣어야 됩니다. 대학이 뭐 복습니까? 그래가지고 강변다고 내가 또 전혀 못쓰지도 않고 그렇게로 썼으니까 합격을 했는데 참 의과대학은요 연한도 길지만 수업료도 더 비싸요. 실습비도 더 비싸고. 근데 그때 우리 의학과 시절에 신 교수라고 계시는데 양반이 성격이 좀 까다롭고 못돼서 그래가지고 앞에는 여학생 손질도 하고 막 그래. 또 만만한 뭐 나한테는 안 해. 나는 워낙 거시니까 만만한 놈은 뭐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야 뭐 대학생을 더구나 여학생을 저렇게 때리기도 하고 난 속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빴지만 그는 뭐 교수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전 시간이 좀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애들 늦게 막 들어오는 겁니다. 선생님 저거 강단에서 강의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이 아직 다 안 들어와서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해. 아이고 나도 조마조마하더라고. 저 선생님도 별난데 무슨 이야기 안 하겠나. 그리고 또 겨우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도 한입 또 떨떨떨 걷고 또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막 축석 막 치며 던지면서 나 강의 못하겠어 하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막 거기다 박수를 때려쳐서 나요. 잘 나갔다.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선생님이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이제 맥시 판자이니까 그 의학과 주임 교수를 찾아갔어요. 김다루 교수인데 교수님 제가 이제 우리 신 교수님한테는 강의를 이래서 못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 양반도 알아. 그 선생님이 얼마나 별나다 하는 거를. 그래서 아이고 막 알았다. 그래서 그 양반은요 또 이 비교 해부학을 가르쳤는데 물리대 생물과도 가르치고 사대 생물과에도 가르치고 의학과도 가르치고 세 군데 가르쳤는데 우리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 다 안 맞겠다 그래가지고 그새 완전히 뭐 직을 그만둬야 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본부에서 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양반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가 이 양반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양반이 쫓겨났다고 들으니까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 의과대학에서 교수를 추방한 놈들이 있어? 이들은 전부 다 낚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기도 전에 벌써 낚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동장은 누구냐 할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야, 나는 이제 꼽다시 이 주모자로 몰려가지고 쫓겨나게 됐어요. 그게 본과 올라가면 이제 우리 혼을 낸다는 거죠. 여러분, 의과대학은요, 본과 1학년이 제일 힘듭니다. 그때 거의 한 30%가 거기서 낙찰하는 겁니다. 100명이 들어가면 30명은 거기서 낙찰을 해요. 야, 1학년 때 제일 먼저 고락을 배워요. 뼈부터 배워요. 뼈를 배우는데 내가 이제 반장이니까
이제 그 교수, 뭐, 강의 재료 같은 걸 내가 다 챙기잖아요. 한 번도 내 얼굴로 쳐다보는 법이 없어. 아무리 내가 공소에 인사해도.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고락 시험을 치는데, 다섯님이 쭉 앉아요. 그 뼈를 하나씩 골라가지고 들고 있다가 저한테 설명을 해야 돼. 이게 뼈 이름하고, 뭐, 여기는 무슨 신경이 지나가고, 이게 무슨 근육이 지나가고. 근데 내 차례 와서 또 오더니, 다음. 나한테는 묻지도 않아. 그리고 다음이야. 아이고, 이제 드디어 왔구나. 그런데 발표를 하는데 내가 100점이야. 유일하게 이 시험만 100점이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이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내가 해박에 100점을 맞다니. 그랬더니 애들이 더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나도 걱정이야. 여기는 틀림없이 무슨 음모가 있다. 야. 오케이. 뭘 좀 많이 주러 이제서 갖다 놓고. 5분 남으셨어요. 5분. 오 분 동안에 내가 50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계속 그 다음에 근학시험 치고 신경시험 치고 시험 치는데 마다 이 시험은 100점이야. 어떤 건 좀 내가 엉성하게 썼는데도 100점이야. 야, 이거 나는 꼽다시 얘기하는 무슨 음모가 있다. 근데 이제 가을 소풍이 계절이 돌아왔어요. 근데 역대 어느 누구도 그 김필수 교수가 워낙 무서우니까 소풍을 같이 간 적이 없대요. 그래도 뭐 나는 기왕 버린 몸까지는 교수님, 우리가 소풍을 가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래? 언제 가노? 이렇게 그게 김필수 교수가 나한테 이야기한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한 번도 나한테는 말도 그런 적이 없어. 그래서 시험만 치면 또 100점이야. 그래서 다음 일요일 갑니다. 토요일 갑니다. 그죠? 정말 노래도 참 잘하셔. 아주 즐겁게 놀았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처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얼굴을 본 적이요. 그러고 이제 여관에서 주무시도록 내가 이제 물도 떠다 놓고 이불도 펴놓고 그래서 나오라 그러는데 거의 좀 많게 아이고 이제 드디어 왔구나. 그래 앉아서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그 딱 한마디야. 이야 이제 살았구나. 그게 내가 이제 용서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은 내가 1년 동안 참 쌓은 공덕이 그때 참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참 겨우 우리가 풀려났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의과대학.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실체 실습입니다. 여러분, 실체 실습만 없어도 의과대학 다닐 마다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실체 실습할 때 휴학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이제 학교 공부가 끝나면 그 근처 학원에 가서 2시간 공부를 가르쳐주고 또 돌아와야 돼. 그 내가 돌아올 때쯤은 거의 다 실습 끝나고 집에 가고 애들 몇 안 남았어. 깨를 넣으면 몇 놈 남아있고. 그러면 내가 이제 혼자 시체 실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과대학 실습실에 한번 가봐야 돼. 그 본관하고 좀 떨어졌어요. 한 100m 좀 떨어졌어요.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야, 아무도 없는데 시체들은 잔뜩 누워있고 그거 내 혼자 이제 실습을 한다고 열밤 생각해보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나올 때는요, 불을 끄고 나와야 돼요. 그 봉황까지 한 100m쯤 돼. 깜깜한데. 이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체실 근처에 웬 귀신 이야기가 또 그렇게 많은지, 뭐냐면 밖에 시체들이 손을 떡 잡고 완전히 계단에서 나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참 아주 귀신한테 사과를 하고 빌고 그렇게 하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 거짓말 같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정말 그때 제발 우리 시체실 귀신만은 좀 없애주시오. 하느님 제발 이것만 좀 없애주시면 저는 과대학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아까 그 참 고마운 김별수 교수는 그 무서운 양반이 그 후로 돌아오셔가지고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위암으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참 우리 사랑 속에 참 아주 참 대단한 양반이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5분 남았다 켜서 제가 이야기를 이만큼 하고 제가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우리 박사님 강의는 항상 재미지요. 네, 듣고 또 들어도 늘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강의 되게 빨리 끝난 거예요. 우리 1년에 1분만 해도 90분 걸려요. 네. 아, 네. 아직 10페이지나 남아있는데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근데 아쉬워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하시지 말라고 저희도 막 말렸어요. 책으로 읽어야 한다고. 네. 우리 박사님은 정말 타고난 이야기꾼이시자, 그리고 정말 마음 따뜻한 마음 천재이시자, 네. 그리고 앞으로 들려주실 이야기가 더 많으실 거라는 기대가 듭니다. 자, 우리 그러면 또 노래 두 곡 듣고 계속 이어나갈게요. 네. 윤은서 소리꾼 어서 나오세요. 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너무 이렇게 보석 같은 말씀을 저도 너머로 듣고 있었는데 저도 나중에 책을 혹시 네 하시나요? 네. 이렇게 또 정적인 분위기도 나와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니까 또 네,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 악보를 다들 받으셨더라고요. 네, 이 노래를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참 어려워서 높기도 하고 해서 처음에는 참 어렵다고 생각한 곡인데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참 가사가 좋고 멜로디도 좋지만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지만 뭔가 아름다운 나에게 부르는 노래 같다. 이렇게 꼭 살고 싶다. 편안하게 아름답게 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먼저 저가 들려드리면 되는 거죠. 이 악보를 보시고 뭐 제가 가사가 틀렸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아름다운 나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서 취임새 한번 해볼까요? 얼씨구! 좋다! 감사합니다. 저 산자락에 긴 호을 지며 걸음도 살며시 달님이 오시네. 밤 달빛에도 참 어여뻐라.
큰 추위로 견뎌낸 나무의 뿌리가 봄 그리운 마음으로 부르다 부르게 더 부르게 소만 예쁠 비워내 한 줄기로 하늘 같이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신사의 음악에서 들려드리면 좋은데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아름다운 나라 불러봤는데 저 그냥 들어갈까요? 그냥 들어갈까요, 박사님? 네, 저는 앵콜을 외치지 않아도 앵콜을 하고 가는 가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앵콜을 또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또 전통 소리꾼이니만큼 저희 전공으로 또 마무리를 짓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진도 아리랑을 들려드릴까 하는데 또 앵콜 무대이니만큼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주시면서 호감을 채워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진도 아리랑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흘러 다들 알고 계시죠?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랑 네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풍경 새지는 웬고인가 누구야 누구가 누구니로 아리랑 아라리랑 네 아리랑 아라리가 네 정청하늘 많고 우리의 가슴 속에 이만도 많다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천하를 끝까지도 오가라가세 아리랑 감사합니다. 저희 마을은 아무리 사람자리라고 자신만은 우리 숲을 나였네 아리랑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 소리꾼 이름이 누구라고요? 윤은서. 아, 네, 좋습니다. 자, 제가 또 외치면 여러분들은 윤은서만 외치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북콘서트도 정말 흔치 않은 잔치입니다. 제가요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또 우리 이 책의 로고송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여러분 이시영의 인생 수업 책 제목 마음에 드세요? 네, 우리 금방 노래에서 불렀는데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 책이 태어나서 행복한 우리가 아니냐. 인생 수업 좋다. 네.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정말 쉽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책이 태어나서 행복한 우리가 아니냐. 인생 수업 좋다. 와우. 전국 소리꾼 다 모이셨는데요. 근데 앞에 앉은 아버님, 어쩜 그렇게 완벽하게 따라하세요. 강의 들을 때 너무 재밌게 들으시던데요. 오늘 박사님 강의 어떠셨나요? 실체를 보는 것 같아서 저도 박사님 태어날 때 태어났으면은 그렇게 됐을 건데 죄송합니다. 진짜 올해 아버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75 됐습니다. 어머, 정말 박사님 연세에 비하면 정말 어린 나이, 그렇죠? 예.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전부 다 나도 내 인생을 기록해야겠다. 이렇게 내 인생을 나도 한번 책으로 남겨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아버님도 나도 한번 오늘부터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혹시 들지 않으셨어요? 글쎄 누구 도움 없이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안 읽어도 됩니다. 내가 읽고 또 내 자녀들이 볼 수 있다면 되니까 오늘부터 또 한번 써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네, 예라고 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됐어요? 네,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네, 박사님 강의는 언제 들어도 재밌죠. 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이 4월 며칠이에요? 4월 28일입니다. 박사님이 항상 못하게 하시는데요. 저희 또 훗날 각오하고요. 4월 30일이 박사님 90번째 생신이세요. 그래서요. 정말 박사님이 절대로 하지 마라 하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케이크 나올 텐데요. 그럼 우리 생신 축하합니다. 함께 노래 한번 할까요? 박사님 후 불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자, 우리는 또 만날 거예요. 언제 만날 거냐면 124번째 책이 나오는 날 또 만날 겁니다. 그날까지 또 우리 박사님 건강하게 좋은 글 많이 써주시고 또 방송에서 자주 뵐 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시죠? 네. 그러면 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외치면 됩니다. 제가 이시영 박사님 외치면 여러분들은 아까 배운 우리가 그 안일이 한번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잘생겼다. 어떠세요? 좋습니다. 이시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인사 잘 돌아가시라고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갈 때 넘어지지 마시고 조심해서 잘 돌아가십시오. 네. 네,
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책이 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책은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도 읽고 우리 부모님들께 선물하면 너무 좋을 5월의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과 함께 사진 찍고 사인 받으시고 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북콘서트 마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